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깔깔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집값 절대 떨어지지 않을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저 같은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분들의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너무 커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만 보더라도 지금 친구들이랑 만나면 집 얘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항상 그리고 끝은 암울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 우리 생에는 정말 부동산은 건드릴 수 없는 것 같다. 신성 불가침의 존재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라 그러냐. 그리고 제 주변에는 실제로 비혼주의 친구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자발적 비혼주의가 아니고 약간 강제적인 비혼주의가 돼버린 거죠. 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애기를 낳으면 그 애기도 똑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될 텐데 어떻게 계속 낳고 걔가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겠냐. 자기네 애도 안 낳고 결혼도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이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는 거는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그렇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저는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원흉인 서울 집값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저도 무주택자지만 서울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 23번의 고강도 규제들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서 맨 오른쪽이 제일 최근 뉴스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는 뭐 강남 대장으로 불리는 어떤 아파트는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 맞죠. 근데 과연 이 집값이 저나 다른 분들의 희망처럼 정말 떨어져 줄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절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집값 역시도 어느 정도 부침은 있을 수 있고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할 것은 명백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경제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시중에 돈이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자, 맨 왼쪽 기사들을 보시면요. 시중 통화량이 8월달 기준으로 해서 3,100조 원이 넘었고 11월달 기사를 봐도 한 달 새 14조 원이 늘었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좌우 뭐 혹은 진보 보수의 탓이 아니라요. 여야의 탓이 아니라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풀었던 겁니다. 정부 지원금을 많이 풀고 또 대출로 많이 해줬고요. 그런 식으로 시중에 많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이겨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유동성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제 코로나가 백신도 나오고 끝나가니까 이렇게 이제 완화 정책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격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으로 동결을 시켰어요. 여기다가 이주열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최악을 지났지만 완화 정책을 거둘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제 완화 정책을 계속 펴겠다는 거죠. 시중의 통화량을 시중 유동량을 아직까지는 죄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전부터 경제가 계속 힘들어져 있었어요. 여기다가 코로나가 하나 팩터로 들어온 거지 코로나가 없어졌다 해서 경기가 빵 하고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안 좋았던 경기를 감안해서라도 지금은 유동성을 다시 쪼을 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은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또 마지막 이제 오른쪽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유동성은 정말 자산 가격을 미친 듯이 밀어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한 줄 요약으로는 민주주의에선 인구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정치라는 거는 일단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제1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당선하고 권력 유지죠. 그러려면 자기를 당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많은 집단에 최대한 유리한 정책들을 많이 펴서 그 사람들을 달래줘야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 30대하고 40, 50대,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새로 들어오게 되는 20, 30대하고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40, 50대가 맞붙는 상황입니다. 자,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요. 왼쪽에 통계청에 나온 주택 소유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20, 30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자, 그럼 이제 60대 이상은 어느 정도 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걸 가정해서 어느 정도 그 제외한다 치더라도 단순히 20, 30대하고 40, 50대의 표 대결로 친다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행안부의 연령별 인구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 자, 20, 30대 합쳐도 26%입니다. 40, 50대 합치면 거의 뭐 35%예요. 10%포인트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총인구의 10%포인트면요, 여러분, 대선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많은 표예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기존 자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40, 50대를 위한 정책들을 펴야 되겠죠. 그럼 40, 50대들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집값이 계속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노후도 넉넉하고 그렇겠죠. 20, 30대는 계속 집값이 떨어져 줘야 돼요.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요. 이게 두 개가 충돌을 하면 필연적으로 정치인들은 표가 많은 40, 50대 표를 들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이게 달랐어요. 뭐 국민주택 200만 호 공급 뭐 이렇게 할 때는 20, 30대의 인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이 성장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를 달래주려고 그런 식으로 공급을 확확 늘려줬는데 이제는 40, 50대가 주류가 돼버린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들의 표를 갖고 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는 거죠.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전부 다 가장 많은 표를 줄 수 있는 기존 40대 이상 주택 보유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정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케팅이라든지 표면적으로 포장은 다르게 할 거예요. 이거는 20, 30대 청년을 위한 겁니다. 아니면 이거는 40, 50대 기성세대를 위한 겁니다. 하고 다르게 포장을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자기들이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40, 50대한테 집중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20, 30대가 그렇게 말하는 집값 하락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도 이제 바라마지 않는 집값 하락은 오기가 참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표 대결에서 밀려버렸으니까요. 자, 여러분, 모든 사회 형상을 정치 활동으로, 정치 현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정부가 만약에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한다면 공급을 확 늘려버리면 집값은 충분히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를 볼 때는 또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를 분석할 때는 어느 정도 정치랑 엮어서 보는 게 한번 타당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이 사태의 해결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회 이슈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목표했던 5분보다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